오늘은 데이비의 자기소개서 2편으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를 갖다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자기소개서를 갖다 보시면 내신의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입니다. 대학들의 자기소개서의 관점,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이나 대학 예비교육과정, 독서를 통한 심화학습 등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 보시면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야겠죠. 이런 방향들이 보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자소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보이는 우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특성상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에 독서와 논문, NCBI, 위키피디아 자료 탐색, 에드엑스의 강의를 수강하며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과정상 과학 2과목을 2개만 들을 수 있었기에 화학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생화학 교재, 에드엑스의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그 예로 학생들이 관심이 있던 저는 페니실린과 메티실린 사이의 차이점을 탐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의 비렉타마이즈에 대한 저항성 차이를 항생 기작에서 찾아봤지만 둘 다 그람 양성균의 PBP에 작용하여 항생 능력을 발휘하는 공통점밖에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둘의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가지에서 차이점을 발견한 뒤 탐구를 통해 둘 다 같은 비렉탐 고리를 갖고 있지만 작용기가 달라 입체 장애로 인해 비렉타마이즈가 메티실린은 작용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이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효소 반응을 배우며 효소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 실제로는 최대 반응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제 지식으로는 효소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효소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여 생화학 교재와 에드엑스의 강의를 통해 생화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효소 반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죠? 학교 특성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 2과목을 2개만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스스로 공부했다고 했죠. 스스로 공부한 게 뭡니까? 바로 생화학 교재와 에드엑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바로 뭐죠? 대학 예비교육과정, 대학과정이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바로 탐구했던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우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내신을 갖다 한 개 등급을 갖다 커버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고려대 행정학과에 들어간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1 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국가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과연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고 이러한 사회적 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균형감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자 다양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양쪽이 주장하는 논리 등을 정리해 보았고 유명한 석학들의 컬럼과 강의를 들으며 그분들의 관점을 익히고자 하였으나 철학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도서와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의 묵후 강의를 통해 정치학과 사회학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치학 개론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고 촛불 집회의 영향으로 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며 주권자의 자치 원리가 어떻게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도서와 영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정치학 개념을 학습하며 깨달은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와 같이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식민지 사관을 주입하며 조선인들의 현실 정치 의식을 없애고자 시행한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과 연결해 분석해보며 시민의 의식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6.29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뭐죠? 내가 도서와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의 묵후 강의를 통해 정치학과 사회학 이해하고자 공부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도서와 영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래서 계속 영어적인 능력이나 대학 예비교육과정에 대한 정치학과 사회학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우수한 사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을 갖다 한 등급 이상을 갖다 이렇게 자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의학과를 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생명의 수학책을 읽으면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두 학문을 연결한 여러 현상을 접하며 흥미를 느끼던 중 매듭이론을 이용해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의 심화 탐구를 위해서는 유기화학에 대한 학습이 필수임을 파악하고 유기화학 도서 및 칸 아카데미의 에소모 강의를 활용해 카이라가 광학 활성 이성질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며 생각보다 많은 카이라 의약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추가 학습하며 수학과 화학이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학과 화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고급 수학과 화학2를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학은 거점형 학교를 이용해 고급 수학 1을 이수하면서 특히 응용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중 생명과학 시간에 자기장을 이용한 온열 치료에 대해 발표하며 관심을 가졌던 심전도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전기 신호 등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단순 주기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분해하는 푸리에 변환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전도 그래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화학은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화학 동아리를 개설하여 코스웨어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의약품이 생체 내 반응하는 속도가 정류상태 근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효소의 반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레닌저의 생화학을 참고하여 효소 반응 속도식인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유도하고 라인헤브 버크식으로 변화해 보면서 화학으로 생명 현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심화학습과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게 있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였고 학교에서는 그 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수학은 오히려 거점형 학교를 해서 고급 수학원을 갖다 이수했고, 그죠? 나는 어디냐면 탐구 과정에서 유기화학에 대한 학습 필수임을 파악하고 유기화학 도서 및 칸 아카데미의 강의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유기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우수한 자소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전자전기 공학을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으로 바라보는 하루를 읽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미분이 한 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접선에 해당하는 일차 함수를 통한 선형 근사임을 깨닫게 되자 곡면상의 한 점에서의 접평면으로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선형 근사를 관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 정리들을 일반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변수 함수의 경우 한 점 근처에서의 변화율은 방향마다 다르게 주어짐에도 접평면의 2차원에 불과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에드엑스의 선형대수 강의를 듣고 벡터 공간 사이의 선형 변환과 행렬 표현에 대해 학습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그치지 않고 강의에서 배운 개념이 전자전기 공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고자 거점학교 고급 수학을 이어 수강하면서 벡터와 행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회로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프 이론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급 수학을 공부하면서 상호작용으로 배우는 전자기야 아하 물리수학을 읽어보자 벡터와 행렬, 미분법, 선형대수 등과 전자전기 시스템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기 신호의 중첩 원리가 수학의 선형성과 직결된 성질이며 그런 성질을 통해 주어진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성분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푸리의 변환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고급 수학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물리2에서 배운 RLC 회로에서의 전기에너지 흐름에 대해 품었던 궁금증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과 물리와의 어떤 관계성,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을 나타내는 우수한 자소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에 합격한 이제 자소 사례를 보겠습니다. 물리2 과목을 통해서 전자기파에 대해 간략히 배우고 나서 정보를 나누는 전기적 신호의 물리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물리학 교과에서도 그만큼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독학을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했던 점은 파동은 서로 다른 매질들 사이에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어 진행하는데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회로에서는 반사가 일어날까,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공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일반 물리학 책에서도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어 물리학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맥스웰 방정식도 중요하지만 파동 일반의 성질에 대한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문도서 The Physics of Waves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 공부하고 수신회로의 임피던스를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스스로 선택한 도서, 그죠? Fundamental of Applied Electromagnetics를 읽기 시작하면서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등 전자전기 공학을 위한 물리학적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대학 일반 물리학 책, 영문 도서, 더 피직스 오브 웨이브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 원서를 통해서 내가 전공 관련된 과목을 갖다 공부한 과정. 그래서 진로에 대한 심화학습과 영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우수한 자소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경영경제를 보겠습니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을 읽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최저임금법, 근로장려세제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정부, 기업, 노동자, 유형별 임금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다각적인 효과를 알고자 논문을 읽어보았으나 경제학 개념과 통계 분석 방법이 이용되어 논문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론적 학습이 선행될 필요성을 느껴 맹큐의 경제학을 읽으며 효용함수와 예산 제약식을 통한 균형 도출 방법, 노동시장 모형을 익혔고 최저임금제와 EITC에 적용하여 각 정책이 시행된 경우에 균형을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통해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 및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통해 본 최저임금제와 EITC 효과 탐구 보고서로 제출하였고 52시간 근무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는 기조를 반영할 때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노동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영경제 통계학을 학습하여 직접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동아리에 참여할 기초 수리 통계학을 학습하려 했는데 교내 통계 동아리가 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접 친구들을 모아 경영경제 통계 동아리를 개설하였습니다. K무크 강의 통계학의 이해를 들으며 확률 분포와 가설 검증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갔고 동시에 켈러의 경영경제 통계학의 예제를 반복해보며 통계 프로그래밍 능력을 익혔습니다. T테스트, 회귀분석, 아노바 검정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학습하였고 회귀 분석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장려금의 근로의욕 고취 효과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어디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경영경제, 맹큐의 경제학을 읽으면서 공부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경제 통계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죠. 그러면서 뭘 공부했죠? K무크의 강의 통계학의 이해를 들으며 학습을 했죠. 이런 우수한 자소서의 사례를 보면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했죠. 근데 하고자 하는 공부가 뭐죠? 대학의 예비교육과정, 심화된 교육과정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대학의 어떤 전공과정 또는 영어 원서 등을 통해서 학습한 과정과 무크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면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서 교과 간 연계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 대학에 들어와서 전자전기공학에 그 다음에 경영경제, 의대에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나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과 무크 강의와 논문과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 나 원서 갖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나 이런 영어적인 원서를 익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적인 원서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반드시 대학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담아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반드시 합격하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